계속해서 여기 하얀 거에서 7번째 통화정책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통화정책. 읽는 방법이랑 같이 한번 또 다시 하고, 어차피 이건 평가원 문제니까 똑같이 됩니다. 평가원 문제. 자, 보면 첫 번째 통화정책은 했습니다. 우리 항상 주어에다 밑줄 쳐서 쓰죠. 그죠? 전체 다 해석하지 않고 몇 개만 할게요. 통화정책은 주어고요. 중앙은행이 그 다음에 물가 안정과 같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물가 안정이 뭐냐면요,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갖는 거야. 다 뭐냐면 이게 경제적 목적 달성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 경제적 목적 달성입니다. 됐죠?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라고 했네. 여기 위해라고 나왔네. 여기에 이렇게 A를 위해 B 한다. 여기다 초점을 둬볼게요. A를 위해 B 한다. 놓을게요. 저 A를 위해 B 한다는 것도요, 하나의 기술적인 건데 어떤 거냐면, 어디 갔어? 떠버리면 안 보이는구나. 자, 여기서 A를 위해 B 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B 한다 이렇게 나오면 요 앞에 A가 뭐냐면, A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요게 바로 목적입니다. 앞에가 목적이 실릴 거야. 그 다음에 B가 뭐였냐면 그에 따른 방법이라든가 그에 따른 수단이 실릴 겁니다. 그러면 얘가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야. 즉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경제적 목적이 뭐냐면 결국 물가 안정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였네. 즉 물가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얘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한대요.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한답니다. 그죠? 어디 갔어? 요게 뭐에 해당돼? 요게 방법이겠죠. 요게 방법이겠네.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바로 뭐 때문에? 물가 안정을 하려나 봐요. 근데 두 개 보이죠? 이자율이나 통화량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 다시 조절한다. 중앙은행이 뭐 할 거냐면 조절한대요. 무엇을? 이자율과 통화량이네. 주어와 서술어를 찾았고요. 이 주어와 서술어면 이 서술어에 필요한 목적어에 가로를 쳤습니다. 결국 길게 나왔지만 결국 뭐냐면 이 지문은요, 중앙은행은 조절합니다. 뭘 조절할 거냐면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한대요. 결국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죠. 인이니까 요 니은은 통화정책인 공개시장 운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꾸며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통화정책 수단이 같아요. 뭐와?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게 바로 통화정책 수단인 겁니다. 그러면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항상 네모 쳐달라고 했죠. 핵심 제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글은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봐. 자, 이런 것은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뭐냐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매매한대요. 매매하다죠. 매매했대요. 사고 파는 거겠네. 무엇을? 채권을 사고 판답니다. 됐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결정한대요.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킨답니다. 어려워졌다. 자, 일단 경제는요, 지문 자체가 똑같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놈을 알아야 이해가 빨라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부터 출발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디야? 각 나라에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디니? 돈을 찍는 데가 중앙은행입니다. 그럼 얘가 어디겠어, 우리나라는? 요건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야. 그러면 중앙은행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누구를 상대하는 거냐면 민간 금융은행 뭐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신한은행도 있고 뭐 국민은행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은행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한국은행과 거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얘네들은 누구랑 거래하는 거냐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얘네들이랑 하는 거야. 그러면 중앙은행은 돈을 찍는 데죠. 그럼 신한은행은 지 자체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빌려와야겠죠. 그럼 얘가 어디서 빌려오겠냐? 얘한테 빌려오겠죠? 그럼 얘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오면 중앙은행도 어떻게 했어요? 신한은행한테 빌려줄 때 공짜로 빌려주지 않을 거잖아. 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빌려주는 금리가 바로 뭐냐면 그걸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금리. 됐죠? 또는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금리를 딱 정했다고 해서 뭐라고도 하냐면 같은 말로 정책금리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기준금리라고 하기도 하고 정책금리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얘가 중앙은행이 접근시킨다죠. 전체 주어는 이거고 전체 서술은 이거죠. 그럼 뭐겠어? 접근시킨대. 어디로? 이게 필요한 거 아니야. 접근시키다는 서술어는 어디로 접근시키는 거죠. 그럼 포인트가 되는 게 뭐겠어? 이거죠.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킨답니다. 그럼 뭐야? 자, 다시. 신한은행이 국민은행에게,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각각 개인들, A, B, C, D, E 개인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와야겠죠. 그럼 돈을 빌려올 때 어떻게 써? 사용료를 내겠죠. 그냥 공짜로 빌려주지 않잖아. 그럼 신한은행이 얘들한테 돈을 빌려주겠지. 그럼 어떻게 했어? 얘도 빌려왔죠, 얘한테. 그러니까 기준금리에다가 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기다 뭘 추가해? 알파를 추가하겠죠. 그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신한은행이 기준금리가 만약에 중앙은행이 신한은행에 1%를 빌려줬대요. 그러면 1%에서 지도 먹고 살아야 할 뭐 3%를 더해서 4%에 빌려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시장금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시장금리라고 그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은 시장금리로 빌려오는 거야. 됐니? 아니면 다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중금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얼마 대출했어요? 이자율이 얼마요? 이딴 말 하는 건 다 시장금리야. 시중금리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이다.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킨대요. 이 얘기 뭐냐면 어떤 몰지각한 회사가 1%로 빌려줬는데 여기를 10%로 했다고 칠게요. 그죠? 10%. 그럼 얼마야? 우리가 빌릴 때 11%죠. 그잖아. 11%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 야, 너 10% 하지 말고 이걸 어느 정도 너 먹을 만한 3%만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에 근접시키는 거야. 딱 여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신한은행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딱 떨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근접시키는 게 요 놈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얘들이 채권을 매매한대. 그 방법은 일단 알겠어. 중앙은행은요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려고 한대요. 이건 이건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킬 때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야. 그러면 채권을 매매하는 방법을 이용한답니다. 요 놈을 이용하나 봐. 채권을 매매한대요. 그럼 채권 매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중앙은행이 있는데 중앙은행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채권을 매매할게요. 여기에 시중은행이 있다고 쳐볼게요. 시중은행. 그러면 채권을 매매하면 채권을 발행해 볼게요. 채권을 발행했어요.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채권을 산다, 판다. 채권을 발행한 건 채권을 산 거야, 판 거야.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의 쪼가리가 일로 옮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써? 중앙은행에 돈을 주고 살 거 아니냐. 그러면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채권을 판다라는 말이겠지. 그지? 그러면 채권이 일로 가고 시중은행은 얘한테 뭘 줘요? 얘한테 돈을 던져줄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샀어요. 10억짜리 채권 이렇게 생긴 거야. 채권은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10억 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기간이 써 있어요. 기간이 2020년부터 2025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 뭐 있다고 했지? 이자율이 여기 써 있어요. 10%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냐면 한국은행. 이게 채권이야. 그럼 어떻게 써? 시중은행인 신한은행 이런 은행이 사람한테 빌려줘봐야 이자율 10%를 받지 못한단 말이야. 해봐야 2.3% 5% 막 이럴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나라에서 10% 해준대. 그럼 어떻게 해요? 되게 안전하죠. 얘네들은 못 갚을 수도 있지만 나라가 못 갚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시중은행은 어떻게 써? 얘한테 빌려주지 않고 채권, 중앙은행에 채권을 삽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써? 10억 원이 어디로 가야 돼? 시중에 있는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10억 원이 한국은행으로 들어가겠지. 맞냐?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돈이 있어 없어? 얘들이 돈이 없어지지. 무슨 말이겠냐? 얘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바깥으로 빌려줄 돈이 없잖아. 그죠? 일로 갔으니까 예전에는 이만큼 있는데
이 돈을 써서 요만큼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요만큼이 사라졌죠. 요거밖에 없잖아. 그럼 얘만 그러겠냐? 중앙은행은요, 이 한 은행만 거래하지 않는다고요. 전체를 다 거래할 거 아니냐. 전체를 다 거래하니까 어떻게 써? 전체적으로 어떻게 써? 돈이 없겠지.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은 떨어지겠지. 그러면 돈은 적은데 빌리려는 사람이 많대요.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되니? 돈은 적은데, 재화는 적은데, 근데 어떻게 해서 하는 사람이 많대, 사고 싶은 사람이 많대. 그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 이자율이 증가합니다. 올라가요. 왜냐면 나는 돈이 없는데 빌리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야, 난 못 빌려주겠어. 가. 내가 돈 더 낼게. 빌려줘. 돈 더 낼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자율은 올라간단 말이야. 즉,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자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있는데, 요번에는 시중은행에서 채권을 사볼게요. 채권을 매입한답니다. 채권을 매입한대요. 그러면 뭐야? 이거는 산답니다. 다시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쪼가리가 이쪽으로 이동해. 채권 쪼가리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했어? 아까 받았던 5억이 이쪽으로 가죠. 돈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이쪽 은행에 돈이 많아지니까 얘가 돈이 요만큼 있는데 돈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만큼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어? A 은행만 는 게 아니라 B, C, D, E 은행도 늘어나겠지. 돈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했어? 빌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얘가 돈이 많아. 그럼 어떻게 했어? 이자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자율은 떨어지겠네. 됐니? 다시. 중앙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면, 즉 채권을 팔면 시중은행에서 이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시중은행에 있는 돈이 적어지지.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빌려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다시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했대요. 그럼 채권 쪼가리가 들어오고 돈은 중앙은행에서 이쪽으로 나가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써? 돈이 훨씬 많아지죠.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써? 이자율은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럼 됐네. 봐라.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한대요. 사고 파는 거죠. 자, 이때는 팔았고요. 여기선 팔았고요. 여기선 샀지요. 그래서 금융시장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킨대요. 그럼 어떻게 써? 이자율이 올라갔으면 올리려면 채권을 팔고, 이자율을 떨어뜨리려면 채권을 사야겠죠. 됐니? 야, 이거 봐라. 다시. 여기는요, 외우려고 들면 안 돼요. 경제는 외우려고 들면 안 되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 어차피 똑같은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하니까 이해를 하려야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빌려주는 금리를 뭐라고 해요? 이렇게 빌려주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앙은행이 신한은행이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하면 중앙은행은 우리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신한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은행들 있죠. 여기 은행들에게 빌려주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 됐죠? 그러면 신한은행이 철수, 영희 이런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기준금리에 신한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 신한은행이 먹고 살 알파가 붙겠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요거를 시중금리라고 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올렸어. 예를 들어서 1%에서 10% 올렸다고 칠게. 그럴 일 없지만 1에서 10%를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시중금리는 어떻게 되겠냐?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는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알파가 오르지 않아도 이미 오른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도 오릅니다. 됐어요? 따라 오를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죠. 기준금리로. 그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시중금리도 올라가겠죠. 됐니? 여기까 이해하니? 자, 다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들이 돈을 대출하지 않아. 이자율이 10%래.
돈 빌리고 싶냐, 안 빌리고 싶냐? 이자율이 1%일 때와 이자율이 10%야. 언제 빌릴래? 1%와 10%면 당연히 1%에 빌리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빌리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 대출이 감소한대요. 대출이 감소한다는 건 요것은 뭐냐면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했어? 언젠가는 어떻게 했어요? 위축되면 물가는 언젠가는 어떻게 했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 그러면 다시 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 물가를 다시 올리려고 하겠죠. 너무 떨어져도 문제니까. 물가가 너무 떨어지면 회사에서 난리 날 겁니다. 물건 만드는 회사가 너무 또 싸게 만들어요. 원가도 안 나와요. 막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가를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자, 기준금리를 낮춰줍니다. 나라에서. 그죠?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써? 얘가 낮아지면 어떻게 써?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요 값이 낮아지니까 시중금리도 따라서 낮아지겠죠. 그러면 시중금리가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10% 이자였는데 1% 이자래요. 야, 이거 뭐야? 자동차 한번 바꿔볼까? 집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대출이 증가하겠죠. 대출이 증가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럼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너도 돈이 많고 나도 많고 모두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써요? 서로 사고 싶어 하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써? 그럼 당연히 어떻게 써? 그럼 언젠가는 물가가 상승하겠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물가를 조절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요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자, 그러면 공개시장 운영은 항상 어떻게 할 거냐면 기준금리 수준으로. 너무 높으면 내려서 기준금리 수준으로. 너무 낮으면 좀 올려서 기준금리 수준으로. 뭐 이런 거야. 너무 낮을 수는 없어요. 다음,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그러니까 물결은 언제 칠 거냐면 조건이라든가 전제사항에서 칩니다. 조건이나 전제사항에선 물결을 칠 거야.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런 거 있죠? 이건 다 정보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정보가 나온다는 거야.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채권을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채권을 매수한다는 건 수는 뭐겠어요? 수. 얘는 산다죠. 그죠? 채권을 사는 거야.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할게? 자, 중앙은행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들이 있죠. 은행들이 있는데 채권을 매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채권 매수하는 거야. 그러면 종이 쪼가리가 일로 가는 거고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얘한테 뭘 줘야 돼? 그 채권에 해당되는 돈을 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돈이 이쪽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 은행에 전체적으로 돈이 많아지죠. 그럼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써요? 빌리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데 돈이 많대요. 그럼 어떻게 서로 빌려주려고 하겠죠. 서로 빌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써요? 당연히 이때는 이자율이 떨어지겠지. 그랬던 얘기잖아.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맞네. 그 다음에 다시 채권을 매도한대요. 이 도가 뭐냐면 건네다 도자입니다. 건네다 도자. 그러면 채권을 매도한대요. 중앙은행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은행이 여기 있어요. 채권을 매도하는 건 이렇게 되겠죠. 채권을 건네는 거니까 채권 쪼가리가 일로 오는 거야. 그러면 돈은 어디로 가? 은행에 있던 돈이 중앙은행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는 돈이 어떻게 써? 돈이 적은 상태겠죠. 그럼 돈이 적으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할까? 이자율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자율은 상승한다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읽을 거냐면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게 읽어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채권을 매수, 채권 매도죠. 그러니까 채권 매수를 이렇게 읽어주고 채권 매도를 반대로 읽습니다. 됐죠? 항상 차이점이 드러나는 지점은 언제든지 시험에 낼 거야. 채권을 매수하면 어떻게 한다? 이자율 하락.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이죠. 그러니까 요렇게가 짝이고 요렇게가 짝이겠지.
다시.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건 뭐야? 대출할 때 대출을 많이 하겠어? 적게 하겠어? 더 대출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하니까 소비와 투자가 확대됩니다. 서로 많이 사겠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연필도 사고 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했어? 경기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막 사다 보면 물가 상승률이 오른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읽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렇게 읽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대조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반대로 짝을 읽으면 되겠죠. 자, 뭐라고 했냐면 얘는 경기가 활성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경기가 위축되고 했네. 그러니까 이렇게가 짝이죠. 물가 상승이 오른다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죠. 이렇게 짝이죠. 서로 양쪽이 짝이네. 이와 같이 공개시장의 운영은요. 경제 전반에 파급된답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 이자율 얘기했었고. 다음 두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요. 다시 주어와 서술어만 찾아서 계속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주어져. 그 다음에 얻기 위해래요. 의도한 효과를 했는데 여기 다시 한번 기술이 왔어요. 자, A 위한 B입니다. A 위한 B 이렇게 나오는데 요 A가 바로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얘가 방법이 뒤쪽에 실려요. 그러니까 A라는 목적을 위해서 B라는 방법을 읽는 거야. 그러면 의도한 효과를 얻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찾아야겠죠. 그게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래요. 그러니까 요게 방법이겠죠. 요게 방법이네. 그러니까 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런 방법을 가져요. 이런 거네.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핵심 제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항상 네모치는데 두 개를 설명했으니까 두 개를 따로따로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읽으면 돼? 선제성은 요렇게 읽고 정책 신뢰성은 역으로 읽어서 짝을 지어야겠죠. 그럼 앞으로 글도 어떻게 될까? 앞에서 선제성 얘기하고 뒤에 정책 신뢰성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시작을 뭐라겠어? 먼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다음 단락은 어떻게 했어? 정책 신뢰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읽을 때 어떻게 써? 먼저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묶고 여기다가 선제성 이렇게 써놓으라고요. 그럼 세 번째 단락은 어떻게 했어? 정책 신뢰성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통화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예측해야 한대요. 경제 변동을요. 그래서 대처해야 돼요. 미리. 그럼 선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러면 결정하고요. 실시하고요. 나타날 때 이거네요. 그럼 뭘 결정할 건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고요.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있답니다. 이걸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정책을 하겠어 하고 발표하면 바로 되지 않는다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쯤에서 효과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여기를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한대요. 됐죠? 내가 이자율을 낮춘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이 빌리러 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정책 외부 시차가 있더라. 이것 때문에 그러면 A 때문에 B죠. A 때문에 B도 역시 인과관계죠. A 때문에 B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원인이 오는 거고 이쪽이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정책 외부 시차 요 원인 때문에 뭐다? 선제성이 중요하다네. 요게 결과에 해당되네. 다음 예를 들어 그러면 개념 정리를 하고 개념 정리가 되고 다음에 예시 단락이 오면 무조건 요 놈은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로 출제된다. 요게 안에 들어있어요. 자,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경제가 침체됐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부양시키려면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나 봐.
근데 이미 경기가 여기가 정상 상태인데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 요때 뭐 하냐면 금리 인하를 했대요. 금리 인하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A로 인해 B 하는 거죠. 앞에가 원인이죠. 그러니까 정책 외부 시차가 원인이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언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 효과가 있을 수 있대요. 이런 결과가 생긴대요.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지가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극복해갖고 이렇게 정상 상태로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효과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정상 상태인데 이게 너무나 어떻게 해서 쭉 올라간다고요. 그죠? 그럼 경기가 과열될 수 있겠군요.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으니까 같은 거죠. 부작용이라 해요. 부작용이 뭐냐면 경기 과열이겠죠. 수반된답니다. 따라서는 정리하면 이 말이겠죠. 정리하면 뭘 정리할 건데 요 앞을 정리하면 요 예를 들은 걸 정리하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해야 한답니다. 왜냐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 다음 세 번째 단락. 자, 세 번째 단락은 또한 했죠. 그럼 이거 추가되는 거네. 자, 통화정책은요. 통화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니까 민간의 신뢰가 중요한가 보죠.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하라고 했으니까 정책 신뢰성이 중요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선 견해 차이가 있답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사람 이름 나오면 동그라미.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영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써요? 삼아야 합니다. 무엇을? 준칙으로 삼아야겠군요. 그러면 무엇을?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민간에 약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야 한답니다. 그러면 다시 중앙은행은 준칙으로 삼아야 되고요. 중앙은행은 약속해야 되고요. 중앙은행은 지켜야 한다고요. 그럼 중앙은행은 뭘 약속해? 민간에게. 중앙은행은 뭘 지켜? 이것을 지키랍니다. 이게 뭔데? 아까 요거 위에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이겠죠. 다시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합시다.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한다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됩니다. 맞아. 우리나라는 저거 반드시 낮출 거야. 지금 오르는 거 금방 내려가. 원래는 나라에서 잡을 거거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물가가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대요.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한답니다. 뭐 안정됐으니까 좀 부양을 한번 해볼까? 이럴 수도 있다고요.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한다면 나라가 안 지킬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중앙은행에 대한 뭐뭐에 대한은요. 의로 읽습니다. 중앙은행의 신뢰가 훼손된답니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에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라가 얘가 준칙주의자인가 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냐.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어. 그죠? 나라에게 뭐 하라고 할 수 없죠. 그죠?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어요.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는 그럼 아까 위에가 준칙주의였지요.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이놈을 이렇게 읽었으면 되겠죠.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 얘는 신축적인 대응을 지지한답니다. 좀 바뀌어도 돼요. 그 다음에 준칙주의의 실천은요.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그거 안 될걸? 이런 얘기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답니다. 그게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도 한대요.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다면 사전에 정해두었습니다. 준칙이 장애물이 된답니다. 장애물이 된다.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대응하래요. 정책 신뢰성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책 신뢰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중요한데 이것을 위하여 A가 목적이고 B가 방법이죠. 즉 정책 신뢰성, 이 목적. 자, 이것은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건 중요해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참 길게 설명했는데 뭘 풀어주려고 이렇게 했냐면 요거는 뭐 1번 그냥 나왔고요. 다음 여기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여기 30번. 여기 이제 30번 아니라 몇 번이냐? 일단 요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어떤 가상의 경제학자 거시기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이렇게 기준금리를 4%로 유지한대요. 이제 기준금리 얘기는 알겠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내세운 금리죠. 다양한 물가 변동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3분기네.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표를 예측했고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하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2%로 유지하겠소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건가 봐.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한대요. 왜냐면 정책 외부 시차가 있으니까 선제적 통화 정책을 해야 한다며. 그러면 좋아. 나온 건 정보를 준 건 기준 금리는 4%라는 정보를 줬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얼마냐면 매 분기 2%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대요. 자,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포인트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1%만큼 달라진답니다. 아하. 그러면 이 말이야. 기준금리가 4%, 5%,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갈수록 그죠? 이렇게 물가, 금리 이렇게 갈수록 잠깐. 기준 물가 상승률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 1, 2, 3, 4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기준점을 여기들 넣어볼게요. 여기가 기준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 올라가면 금리는요 어떻게 된다? 금리는 어떻게 된다? 1.5가 오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도 어떻게 했어? 금리는 1.5가 사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5 하면 될 걸 이런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죠? 이쪽으로 1.5가 가면 3이 되고요. 이쪽으로 1.5가 되면 또 1이 되나 봐. 그러니까 1이 변화되려면 1.5 정도가 필요해요.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시행한답니다. 그럼 이런 거야. 자, 여기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면 어떻게 써요?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때 효력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경제학자 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2%를 유지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얘는 3%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 물가를 떨어뜨려야겠죠. 2%로 떨어뜨려야겠네. 그죠? 그러면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가를 떨어뜨려야 돼요. 자, 물가가 3%였는데 이놈을 물가를 2%로 떨어뜨려야 한대요. 그럼 금리는 어떻게 할까?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왜 오를까? 돈이 많아서 오를까? 돈이 적으면 오를까? 자, 물가가 올랐대요. 이건 왜 생긴 거야? 서로 간에 살려고 하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나 100원에 살게. 아니야, 난 110원, 난 120원 이거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돈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야. 즉 돈이 많다라는 건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하겠어? 통화량을 떨어뜨리면 되죠. 통화량을 떨어뜨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돈 뺏으면 되잖아. 근데 돈 때려서 돈 뺏을 수는 없죠.
그럼 돈 뺏는 방법은 뭐야? 이자율을 높여, 낮춰. 세금을 높여, 세금을 낮춰. 세금을 높이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자율도 높이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자율을 높이면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아갈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써? 그러면 다시 통화량이 감소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겠어? 이자율을 높여야겠죠. 이자율을. 그죠? 그러면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써? 이러면 이자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 1%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써? 이자율을 높여야 되니까 이자율 플러스 1.5를 해야겠죠. 그럼 기준금리는 얼마였어? 기준금리가 원래 4%였으니까 1.5를 더하면 어떻게 됐어? 1.5를 더하면 그럼 5.5%를 가야겠죠. 됐니? 다시 요때 발표를 하면 효력은 요때 생기죠. 효력은 요때 생깁니다. 다시 얘가 3%니까 얘를 어떻게 써? 2%로 떨어뜨려야 되죠. 물가를 떨어뜨린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왜 오른다고 그랬어? 돈이 많아서 돈이 적어서. 물가가 오르는 건 돈이 많아서 오른다고 그랬죠. 서로 살려고 덤비니까. 그럼 서로 사서 살려고 덤비지 못하게 돈을 뺏어야겠죠. 돈을 뺏는 건 금리를 올려 낮춰. 이자율을 올려 낮춰. 이자율을 올려야 뺐죠. 그래야 100원 낼 걸 1100원 내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다시 여기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1%를 낮춰야 되니까 이자율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1.5를 높여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5.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답지 찾으러 보자. 자, 1월 1일에 어떻게 써? 2.5로 인하하면 안 되죠. 높여야 되죠. 2.5 인하 안 되겠죠. 4% 유지 안 되죠. 5.5 인상 맞고 5.5 인상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이쪽에서 맞춰요.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다시 어떻게 써? 요거는 인하하면 4% 인하하면 안 되죠. 어떻게 써? 5.5로 가야겠죠. 그럼 정답은 5번이겠죠. 자, 요거 풀어주려고 이렇게 했네. 다음은 우리 거에 어디 보냐면 저기 앞에 거에 소수의 기업들은 여기 한번 보자. 여기 소수의 기업들은 자 여기도 많이 걸린 게 뭐에서 막 걸리냐면 쭉 가봤더니 막 도표 나오고 그죠? 막 여기죠. 지금 여기 나오면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헷갈리기 시작하냐? 그죠? 이게 관세인가? 이게 관세냐? 이게 맞냐? 응? 여기 있다. 요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여기.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관세 나온 거. 요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도표하고, 요것도 요 그래프 나온 거 있죠? 요 그래프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한번 이해를 하고 가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앞에 거는 우리가 했던 거니까 좀 빨리 가고요. 요거는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관세는요, 자, 통과합니다. 그죠? 어디에? 국경을 통과한대요. 그래서 부과돼요. 어디? 재화에. 그러면 얘는 물건에 부여하는군요. 그죠? 재화에 부여하니까, 물건에 부여하네.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물품세라고 합니다.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부과되는 조세군요. 그러면 관세는 왜 하냐? 보호하고 서술어만 찾으러 갈게요. 늘린답니다. 그럼 뭘 보호하는데? 국내 산업을이겠죠. 서술어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 늘린답니다. 뭘?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린대요. 그래서 효과를 얻기 위해래요. 그러면 위해니까 A 위해 B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A가 목적이죠. 그렇죠? 목적은 뭐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뭐 할 거야?
관세법에 따라 뭐 한다? 수입품에 부과한대요. 그래서 수입품에 부과한다. 무엇을? 관세를. 즉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면 관세를 부과하고요. 재정 수입을 늘리고 싶으면 관세를 부과해요. 이 말이네. 자, 그러나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손실을 낳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아, 그러면 그러나 여기가 주어였네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근데 부정적 효과는 뭐였냐면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소비자의 손실,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손실을 낳는데요. 그럼 부정적 효과가 바로 뭐냐면 소비자들의 손실이 생긴대요. 그래서 있으므로 관세의 경제적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검토해야 돼요. 뭐냐면 관세의 종합적 효과들을, 그죠? 효과들을 검토하여 손실을 상회한대요. 손실을 상회한다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그죠? 손실보다 위에 올라가죠. 손실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지 검토하래요. 그러니까 관세를 하면 분명히 어떻게 해서 이익이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뭐냐면 요거 1번.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라는 거, 이거 1번. 이가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이야.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수입이 늘어난답니다. 이게 긍정적인 게 두 번째야. 하지만 모두 있어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정적인 게 있죠. 소비자들의 손실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관세를 매길 때 긍정과 부정을 따져서 높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런 말인가 보죠. 됐니? 요게 첫 번째 단락이었네.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재화의 가격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그러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그러면 얘가 수요 곡선이라는 얘기죠. 이거. 그 다음에 자,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서 결정된답니다. 그러면 재화의 가격은 결정된답니다. 어디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만날 때 결정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수요와 공급 곡선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량이라고 해볼게요. 자, 수량이 많을 때 많이 팔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건 뭘까? 공급자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공급 곡선입니다. 근데 가격이 낮을 때 많이 사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건 소비자의 마음이죠. 이게 뭐야? 이게 수요 곡선이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요 만나는 요조점에서 가격이 결정돼요. 해당 재화의 수입품이 있을 때에는 수입품이 있답니다. 수입품이 있을 때 그보다 낮은 수준인 국제가격과 같아진답니다. 그럼 수입품이 있다라면 어떻게 했어요? 국제가격과 같아진대요. 뭐가? 재화의 가격이. 이런 얘기죠. 재화의 가격은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데서 결정되고요. 혹시 수입품이 있다라면 국제가격에서 형성돼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림에서 그림이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림에서 P를 국제가격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여기가 국제가격입니다. 얘가 국제가격이야. 라고 한다면 Q3는 요게 아까 뭐였냐면 얘가 수요곡선이었죠. 요게 공급곡선이었습니다. 자, Q3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거죠. 그죠? 요게 Q3는 여기죠. 여기가 Q3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국내 소비량입니다. 여기가 국내 소비량이야. 국내 소비량입니다. 왜냐면 지금 뭐야? 요 가격에 수요자가 요만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국내 소비량이네. Q0는 국내 생산량입니다. 왜냐면 공급곡선이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생산곡선이야. 여기가. 요만큼 생산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생산하지 않아요.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만큼 어떻게 써요? 수입한 거겠죠. 그러니까 Q3에서 Q0만큼은 수입량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입량이겠죠. 여기가 수입량이겠죠. 그죠?
자, 이때 소비자가 얻는 후생은 삼각형 ABP랍니다. 여기가 소비자의 후생이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소비자 후생이래요. 요게 소비자 후생이래요. 소비자가 갖는 값이래요. 왜 그러냐면 자, 또 볼게요. 맞다.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소비자이니까 여기서 할게요. 자, 요거 내가 지금 소비자가 이 도표 이해해야 돼요. 자, 소비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죠. 얘네들은 요 가격보다 올라가면 노란색보다 올라가면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보다 밑에 있으면 다 사고 싶었겠죠. 그죠? 살 마음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불 용의 가격입니다. 이 노란색부터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값들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불 용의 가격이라고 해요. 용의 가격. 내가 살 수 있어 이겁니다. 나 이 정도면 사. 이것보다 넘지 않으면 다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지불 용의 가격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에 1,000원을 들고 여기 1,000원이라고 칠게요. 1,000원 들고 있는데 가격이 200원이야. 그러면 좋아하겠죠. 그럼 얼마 남는 셈이야? 나는 원래 1,000원 내려고 했는데 200원이래. 그럼 얼마야? 800원이 남죠. 요만큼이 남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다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시점입니다. 됐죠? 나는 원래 이만큼의 돈을 낼 자신이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써?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형성됐으니까 요만큼이 바로 뭐냐면 소비자의 잉여 지점입니다. 자, 소비자 잉여란 개념 뭐니까 네모 쳐야겠죠. 잉여란 소비자가 기꺼이는 즐겁게죠. 즐겁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과 그다음 실제 지불 가격 간의 차이를 합한 값이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냐면 소비자 잉여라고 그랬죠. 그럼 공식이 하나 나왔네. 자, 소비자 잉여는 공식이 하나 나왔네. 이거는 뭐냐면 지불 용의 금액 빼기 뭐냐고 해서 지불 가격이죠. 실제 지불 가격이죠. 실제 지불 가격이네. 지불 가격이겠네. 됐니? 그러면 그래프로 따지면 아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최대 낼 수 있는 거. 요 밑으로가 다 뭐야? 지불 용의 금액이죠. 이 흰색 그래프 밑에가 이쪽에 다 지불 용의 금액입니다. 지불 용의 금액이야. 근데 가격이 어디서 형성됐냐면 여기서 형성됐다고 치자 이거야. 가격이. 그럼 어떻게 써? 이만큼은 다 벌었다고요. 나 이만큼 낼 수 있는데 돈 굳었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소비자 잉여 지점이야. 됐니? 다시. 자, 관세 부과 후 국내 가격이 P-라면 그러면 아까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프 어떻게 됐지? 매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P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P-였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국내가에 P-면 관세는 지금 가격이 얼마겠어? 원래 P였는데 이만큼 가격이 뛰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겠어? 여기가 관세에 해당되는 가격이겠죠? 가격이 뛰었으니까. 관세로 인해 국내 가격이 올랐죠? 지금 가격이죠? 여기가 가격인데 올랐죠? 오르면 국내 소비량은 아까 여기가 지금 뭐냐면 Q3였습니다. Q3였는데 여기가 다시 국내 소비량이겠죠. 그죠? 여기가 Q2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소비량이 줄어들었네. 감소하고 국내 소비량은 감소했죠. 결과적으로 소비자 잉여는 A, B, C, D, E만큼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A, B, C, D는 어딜까? 여기가 A, B, C, D입니다. 원래는
소비자 잉여 지점은 요만큼이었죠. 요게 소비자 잉여잖아. 그죠? 그런데 가격이 지금 여기로 됐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지점은 어떻게 해요?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만큼이 내가 실제 지불 용의 금액인데 실제 가격이 여기서 형성됐으니까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보다 줄어든 게 있죠. 아까보다 줄어든 건 뭐냐면 노란색 크기에서 뭐가 줄었어? 빼기.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떤 거야? 여기가 요만큼이 사라져버린 거죠. 소비자 잉여가 사라졌네.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A, B, C, D만큼 줄어들었습니다. A, B, C, D만큼 줄어들었네. 그래서 여기 지점이 뭐냐면 소비자의 후생에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실은 관세의 다른 경제적 효과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을까? 이게 질문형 문제는요. 질문형 제시문은 이 질문의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올리면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이익이 생깁니까? 이 얘기입니다. 아까 이익은 A, B, C, D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에 대한 이익이 생겨야 관세를 붙이겠죠. 정부의 관세 수입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로서 정부의 관세는요 즉각적으로 발생한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 P-로 올랐으니까 바로 요만큼의 가격이 오른 거죠. 그죠? 즉각적인 나타나는 효과랍니다. 관세 수입은 나타납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관세의 경제적 효과 중 정부의 재정 수입을 의미하는 수입 효과는 정부의 재정 수입 증대를 의미한대요. 이게 수입 효과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 수입은 어디냐? 한번 봤더니 관세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기 뭐야? 늘어나는 거 볼게요. 여기는 수입량인 Q2에서 Q1을 곱한 면적인 C에 해당된답니다. 지금 여기가 Q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입량이죠. 관세는 수입량에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써? 요만큼이 수입량이죠. 수입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수입량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가격은 여기죠. 그럼 여기네. 가격.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요거 곱하기 요거 해야겠죠. 그러니까 C가 바로 뭐겠어요? 바로 관세이겠죠. 그러니까 C가 바로 뭐냐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수입입니다. 여기가. 왜냐면 수입량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한편 가격이 오르면 그동안 타산이 맞지 않아 생산을 하지 않던 국내 생산자도 생산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참여하냐면 원래는 생산자는 여기까지만 생산했죠. 그죠? 가격이 여기라니까 요만큼이 오르겠죠. 요만큼이 더 생산되겠죠. 요만큼이 더 생산이 되겠죠. 여기야. Q0에서 여기가 Q0인가 봐. Q0에서 Q1만큼 여기가 증가하죠. 여기 생산이 증가했네. 요만큼이 생산 증가했습니다. 국내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관세 부과가 국내 산업 보호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관세를 하면 재정 수입과 국내 산업이 보호된다며 재정 수입 증대 긍정적인 효과 1, 국내 산업 보호 긍정적인 효과 2라며. 그러면 맞네. 그러면 어디 보자. 긍정적인 효과는 어디냐? 이 과정에서 하얀색 갖고 있냐? 23? 자, 이 과정에서 감소된 소비자의 잉여 일부가 감소된 일부가 생산자에게 이전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까지 생산을 했죠. 그죠? 그러면 생산자 잉여를 찾아볼게요. 생산자 잉여는 어디가 생산자 잉여가 되냐면 생산자는 그 물건을 만드는 값이 있죠. 여기 있어. 요걸 기준으로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잖아. 얘를 기준으로 생산자 잉여는 어디서 발견하냐면 생산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가격보다 높으면 어떻게 써요? 다 이익이죠. 그잖아.
나는 요 가격 밑으로는 안 팔아 이거니까 요 가격 위면 다 이익이죠. 그죠? 그럼 생산자 잉여는 어디야? 생산자 잉여는 이쪽이 다 잉여입니다. 그죠? 이쪽이 다 잉여야. 그런데 가격이 여기서 형성됐죠.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생산자 잉여에 해당돼. 그죠? 근데 원래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 1번이었죠. 1번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있었는데 2번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더 발생한 겁니다. 그죠? 추가로. 그러면 아까 소문자 A, B, C, D, E가 손해라며 A, B, C, D가 모두 다 마이너스 손해가 됐다며. 그런데 어떻게 써? 얘는 누가 흡수했어? 얘는 생산자 잉여가 발생했죠. 생산자 잉여가 발생한 거야. 그잖아. 없던 생산자 잉여가 아까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이 더 생겼잖아. 2번만큼 생겼잖아. 그러면 이건 상쇄됐네.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써요? C는 직접적인 재정 수입이죠. 관세로 인한 재정 수입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해결됐네. 그죠? 얘도 상쇄됐네. 그러니까 관세가 증가되면 A와 C를 통해서 상쇄됐네. 됐니?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자, 얘는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데 재분배 효과가 나타났답니다. 이게 A래요. 그러면 아까 얘가 뭐냐면 재분배가 된 거고 C가 뭐였냐면 재정 수입이 발생한 거죠. A가 다시 그림에서 여기에서 아이고 됐어. 자, 이 그래프에서 자 A가 뭐였냐면 여기가 여기가 A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 재분배 효과라고 했죠. 여기가 재분배 효과가 여기서 발생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C가 뭐였어? C가 여기가 바로 뭐냐면 재정 수입이죠. 관세로 인한 재정 수입이 발생했다고요. 아까 A, B, C, D가 완전히 손해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A와 C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된 겁니다. 상쇄가 됐으니까 복구가 됐네. 다시. 자, 한편 관세 부과로 생산량이 증가한다면 생산이 증가하면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한대요. 한 단위 증가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의 증가분인 한계 비용이 커진답니다. 즉 한계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한계라는 말은 한 개의 단위가 상승할 때 발생하는 거야. 한 개의 단위가 상승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면 한계 비용. 한 개 단위가 상승할 때 이익이 생긴다면 한계 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한 개 비용이 커진다는 건 한 개 만드는데 100원이야. 100원. 그러면 2개 만들면 어떻게 해요? 110원이라고 해볼게요. 2개 만들면 90원이라고 할게요. 90원이야. 그죠? 그러면 요거 할 때 어떻게 써? 110원이라 할까? 110원이라 해볼게요. 그럼 한 단위 들어올 때 얼마 들었어? 10원이 들었죠? 요걸 한계 비용이라고요. 한 단위수가 늘을 만큼 늘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한계 비용. 한계 이익이면 거기에 이익 이런 거겠죠? 그럼 면적 B는 그에 따른 생산 효율 손실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가 바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 B가. 여기는 하지 않아도 될 짓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굳이 이걸 왜 만들어서 생긴 거잖아. 그냥 수입품을 하면 이런 거 없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냐면 생산 효율의 손실이래요. 생산 효율의 손실이라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관세를 부과했더니 생산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야.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효율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은 늘었지만 효율적인 것은 별로네. 또한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겠죠. 그죠? 발생하는 경제적 후생의 손실은
면적 D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뭐냐면 경제적 경제적 후생의 손실이라고요. 여기가. 왜냐면 안 내도 될 걸 소비자가 냈죠. 그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A, B, C, D 중에 A와 C는 해결됐는데 바로 B와 D 지점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B와 D가. 그죠? 그러니까 A와 C는 직접적으로 플러스 이득이 됐지만 B와 D는 마이너스가 됐다고요. 여긴 이익이 안 생긴 거야. 그래서 면적 B와 D를 합한 값을 관세의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얘와 얘가 뭐야? 관세 대가래요. 이처럼 관세의 대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관세 부과로 인한 A로 인한 B죠. A가 원인, 뒤에가 결과겠죠. 관세 부과라는 원인으로 결과는 소비자 잉여가 감소됐습니다. 요게 결과야. 다른 효과들에 의해 온전히 보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보완될 수 없다. 즉 관세 부과가 된다고 해서 다 이익은 되진 않습니다. 이익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는 이득이 되지만 두 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자, 다만, 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나왔다. 자, 이렇게 다만 이런 것들은 출제하는 거죠. 이게 평가한 출제 포인트죠. 그죠? 이건 100%입니다. 그죠? 이거는 한계라든가 한계 또는 예외 사항이죠. 예외 사항. 즉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건 100% 출제됩니다.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다만 국내 산업 보호나 재정 수입의 확보는 국내 산업의 보호는 여기 A, 재정 수입의 확보는 C죠. 그죠? 아, 여기 뭐 A나 C 정도 되겠죠. 고용 증대 등의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답니다. 아, 고용 증대가 되는 파급,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들이 크다면 관세정의 경제적 효과는 높게 평가된답니다. 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B와 D는 어차피 해결이 안 돼요. 무조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파급 효과가 크다라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이 관세에 대한 걸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끝내버리자. 아까 관세가 어디 나왔냐면 자,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 놈을 해보자. 요 그림 이해해보자. 자, 여기가 지금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이고 여기가 공급 곡선이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수요 곡선인데 지금 현재 가격은 어디에 형성되냐면 요 P에서 가격이 형성됐다고 칠게요. P. 그래서 물건이 팔리고 있어요. 저 P에서 팔리고 있어. 그러면 지금 어디야? 총 팔리고 있으니까 수요는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뭐야? 수요량이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여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은 어디 하고 있어? 공급자는요. 아, 이 가격이면 난 요만큼밖에 못 팔아. 요 상태죠. 그죠? 요 상태야. 그러면 소비자의 잉여 지점은 어디라고 했어? 소비자의 잉여 지점은 지불 용의 금액과 빼기 현재 가격이라고 했죠. 실제 가격이라고 했죠. 지불 용의 금액은 어디냐면 이게 소비자가 낼 수 있는 지불 용의 금액의 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밑으로 가면 돈을 낼 용의들이 있어요. 그죠? 됐죠? 그래서 이 지불 용의 금액 빼기 실제 가격 여기를 빼면 요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요게 소비자 잉여 지점이죠. 소비자 잉여 지점. 그러면 생산자 잉여 지점은 어디냐? 생산자 잉여 지점은 생산자가 지불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생산자는 여기입니다. 그죠? 이거보다 높으면 다 이익이죠. 그죠? 그럼 생산자 이익 지점은 어디야? 여기가 이익 지점이죠. 가격이 여기서 형성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생산자 잉여. 그죠? 여기가 소비자 잉여입니다. 여기가 소비자 잉여 지점이고 여기가 생산자 잉여 지점입니다. 생산자 잉여 지점이 여기야. 됐니? 이거 됐고. 자, 그런데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여기서 1로 관세가 부과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잉여 지점은 어디야? 지불 용의 금액에서 실제 가격을 뺀 지점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가격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소비자 잉여겠죠. 그죠? 소비자 잉여.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손실 발생한 게 뭐냐면 A, B, C, D입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생산량은 늘어났죠. 그죠? 생산량이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를 재분배 효과라고 그랬죠. A를 뭐라고 했냐면 재분배 효과라고 했습니다. 생산량은 Q0에서 Q1만큼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관세 수입은 어디 있어? 관세 수입은 원래 수요량이 여기였는데 이제 수요량이 여기죠. 수요량이 줄었죠. 그죠? 근데 공급은 여기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만큼이 뭐겠어? 여기가 요만큼이 바로 뭐일까? 수입량이죠. 그럼 수입량에 관세를 곱하면 그 지점이 관세 수입량이죠. 수입량에 관세 곱한 요 지점이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한 요 지점이 바로 뭐겠어? 관세 수입이죠. 그러니까 C가 관세 수입이죠. 그러니까 관세가 들어와서 재분배 효과가 생겨서 긍정적인 효과가 생겼고, 이거 긍정적인 효과고 얘도 긍정적인 효과죠. 하지만 생산량은 늘었으나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지점이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B는 생산량은 분명히 늘었어요. 하지만 안 만들어도 될 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생산 효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효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D, 소비자가 내지도 않아도 될 돈을 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D가 뭐냐면 소비자 후생손실인가? 뭐라고 그랬죠? 소비자 뭐라고 했죠? 후생손실인가? 후생손실이 일어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지점이죠. 마이너스 지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했을 때 플러스 지점이 2개가 있고 마이너스 지점이 2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지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고용효과라는 파생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로 해결할 수 있대. 그게 더 크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답니다. 오호, 좋아.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걸 이용한 게 어디 문제냐면 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8번 문제. 저기 예를 들고 예를 들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요 놈은 짝짓기를 바로바로 하셔야 합니다. 바로바로 짝을 지어야 돼요. 한번 볼게요. 그대로 그 그래프에 짝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다. 다 새롭게 나오지 않아. 어떤 가상의 경기에서 상품 가는 가격이 5,000원이고 월간 6만 개가 판매된대요. 그러면 아까 그래프에 짝을 지어야 돼. 짝짓기를 한번 하셔야 합니다. 아까 그래프에 그대로 바꿔놓으면 돼요. 아까 그래프는 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상품 가가 5,000원에 6만 개가 팔리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만나서 여기를 5,000원이라 하고 여기가 지금 뭐야? 6만 개겠죠. 그죠? 짝짓기 하는 거야. 지금 그래프에 그대로 옮기는 거야. 판매 물량 중 국내 공급은 월간 2만 개래요. 그러면 얘가 공급 곡선이니까 여기가 몇 개야? 2만 개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무관세로 수입한답니다. 그럼 수입하는 게 얼마겠어? 사람들이 6만 개를 사용했는데 2만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수입량은 4만 개죠. 됐니? 다음, 정부가 상품 가에 20%를 부과하자. 그럼 20%를 부과한대요. 그럼 5,000원에 20%면 100분의 20이죠. 그죠? 그러면 100분의 20이면 2개 지우고 2개 지었대요. 그러면 얼마야? 5, 20이니까 1,000원이 더 붙는 거네. 그지? 그럼 가격은 얼마야? 관세가 1,000원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1,000원이 붙는 거죠. 1,000원. 그러니까 여기가 6,000원이 되는 거야. 그죠? 6,000원. 그러면 6,000원이 되면 부가하자. 수입량은 2만 개로 줄었대요. 그러면 여기가 새로운 요구사항이겠죠? 소비자가. 그러면 여기도 변해야죠. 공급 곡선이 늘었군요. 그죠? 그랬더니 수입 물량은 2만 개로 줄었고 국내 공급은 3만 개로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만이 되는 거죠. 그지? 3만. 됐니? 왜냐면 공급이 지금 3만이 늘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수입은 2만 개라고 했으니까 3만에서 2만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5만이란 얘기네. 다 찾았네. 그대로 짝짓기입니다. 그대로 짝짓기야. 자, 상품 가에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상품의 관세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고, 그중 재분배 효과는 2,500원이래요. 그럼 그대로 짝짓기 하자. 재분배 효과는 2,500원이래. 그럼 A, B, C, D 아까 찾아볼게요. A, B, C, D지요. 그죠? 그러면 재분배 효과는 여기죠. A가 재분배 효과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2,500. 그 다음에 생산 효율의 손실이래요. 생산 효율의 손실, 재분배 효과가 A였다면 생산 효율의 손실은 B지요. 그 다음에 경제적 후생의 손실은 D지요. 그죠? 각각 500이래요. 그러면 얘가 500, 얘가 500이죠. 됐죠? 그러면 C 계산해야겠네? C 계산할 수 있죠? C는 계산은 얼마야? 여기가 얼마야? 2만이죠. 그죠? 2만 곱하기 1000 하면 되겠죠? 2만 곱하기 1000이니까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000 하면 되니까 얼마야? 여기가 2000이 되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관세 부과에 따른 파급 효과가 있군요. 파급 효과는 고용 창출이 유일하고요. 화폐 가치로 해봤더니 1200만이래요. 아하, 여기에 고용 창출이 얼마 됐냐면 1200만이 됐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짝짓기가 다 됐네요. 그러니까 적용 문제는 수능 출제 문제는 이렇게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 재심을 설명하고 다른 사례를 들 건데 그거를 그대로 그래프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 1번 볼게요. 자, 정부가 걷어들이는 재정 수입은 2천만 원이 됐대요. 정부가 드러나는 건 직접적인 수입 관세죠.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C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C는 2천만 원이죠. 맞죠? 정답이네. 맞는 말이네. 관세 부과로 인해 나타나는 손실인 관세의 대가는 어디에 대한 게 B 플러스 D지요. B 플러스 D잖아. 그러면 각각 500짜리였으니까 도함은 1000만 원이네. 맞네요. 그 다음 국내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 산업 보호 효과는 어디 되겠어? 요 재분배 효과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머 틀렸네요. 자, 상품 가의 가격이 6,000원에 오름에 따라 소비자 후생에서 발생한 손실은 5,500이랍니다. 그러면 원래 소비자 이익은 얼마였어요? 소비자 잉여는 여기까지가 소비자 잉여였죠. 여기까지가 전체 소비자 잉여인데 과세를 부과했더니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으로 줄어버렸죠. 요만큼으로. 그러면 그걸로 인한 손실은 여기죠. A, B, C, D, E를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뭐겠어? A, B, C, D, E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2,500, 500, 2,000, 뭐지? 뭐냐? 맞나? 500 하면 얼마야? 그럼 얼마냐? 그러면 4,500, 5,500이네. 맞네. 그죠? 5,500 맞네. 그 다음, 자,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상품 가에 관세를 부과한 결과 손실을 상회해야 한대요. 관세 대가 빼기. 이거는 관세 대가와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의 돈을 따져봐야겠죠. 관세 대가는 500, 500이니까 1000이었습니다. 근데 고용 창출은 1200만이라며. 1200만이니까 오히려 이득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상회한대요. 기준점보다 위에 있죠. 1000보다 위에 있으니까 긍정적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니? 맞네? 오호, 됐네. 자, 이거를 풀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틀린 거 뭐에 틀렸냐? 넘겨봐. 모르겠는 거 있어? 아니, 요 두 지문에서. 두 지문에서 걸린 거. 어? 지금 요 지문. 그건 요거. 그 다음, 또 걸린 지문. 없어? 없어. 자, 그러면 그 다음 간 쓸개에서, 뭘 해볼 거냐면, 요거 조건, 여기 봐보자. 요거 몇 페이지짜리냐? 38페이지 한번 봐봐. 거기 명제 나오죠? 32쪽이구나. 명제. 뭐 틀렸냐? 허허. 명제는 조금 한번 봐야겠네. 조금 쉬었다가 명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명제. 명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대효인가? 그거 나온 거, 그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일 어려웠다고. 자, 이것도 명제도, 정해진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 카드 고르고 막 개뿔 막 이상한 얘기 막 나왔는데, 그것도 명제 얘기인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고.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합리성을 논리와 합치되는 사고로 정의되는 철학에서 합리성의 문제는 논리성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대요. 뭐 결국 철학에서는요, 합리성과 논리성을 뭐 같게 본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뭐 이건 큰 건 없고요. 이에 따르면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A에 따르면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가 이제 견해라든가 주장, 요소가 나오는 거죠. 견해와 주장, 요소가 나올 텐데, 즉 그 앞에 그 철학에서는, 철학에 따르면, 자, 여기 볼게요. 여기가 사실은 핵심적인 제재고요. 요걸 이해해야 뭐든 다 될 수 있어요. 이에 따르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추리인 연역적 추리는 합리적이 돼요. 그럼 반드시 참이면 그건 합리적인 추리로 간주된답니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P이면 Q이다 이런 거 있잖아. 얘가 참이면 그 다음 결론은 얘가 참으로 나왔대요. 그럼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이거를 합리적인 추리 이렇게 얘기하나 봐. 얘는 합리적 추리 이렇게 얘기하나 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 나오는 거, 이런 상태를 우리가 합리적인 추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나 봐. 그중 하나로 P이면 Q이다로 표현되는 조건 명제를 이용한 조건 추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을 나타낸 명제인 P를 전건이라고 하고, 얘가 전건, 얘가 후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후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추리의 규칙은, 그러니까 조건 명제가 참일 때 여기 전건이 긍정되면 후건은 반드시 긍정된다라는 것과, 규칙이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전건이 긍정되면 후건은 반드시 긍정된다는 게 규칙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후건이 부정되면 전건도 반드시 부정된답니다. 이게 2번. 그리고 후건이 긍정되었다 해도, 이 후건이 되었다 해서 반드시 전건이 긍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이게 3번이죠. 이게 3번. 그 다음에 전건이 부정되었다 해도 후건이 반드시 부정되지 않는다. 이거 뭔 헛소리인가 볼게요. 된다? 이거 4번입니다. 4번. 그 중에서 얘는요, 두 개를, 1번과 2번은 합리적인 추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 3번, 4번은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명제에 맨날 나오는 건데, 자, 요건 개념을 하나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자, P이면 Q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요것에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역은 뒤집는 겁니다. Q이면 P이다. 이게 역의 관계입니다. 역의 관계야.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역의 관계에서 여기 뭐야? 이의 관계가 있죠. 이의 관계는 뭐야? 이의 관계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나? 자, 둘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이는 not Q, 그 다음에 not P. 이게 이제 이의 관계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이의 관계로 가볼게요. 이의 관계로 가면 not P에서 not Q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다시 역의 관계죠. 뒤집혔으니까. 역의 관계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요 대각선 라인에 있는 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우 관계라고 합니다. 대우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도 대우 관계겠죠. 대우 관계겠죠. 자, 그런데 합리적인 추리는 어떤 거냐면 합리적인 추리는 1번과 2번은 이겁니다. 얘가 지금 1번입니다. 요게 1번입니다. 1번.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전건이 긍정되면 후건은 반드시 긍정된다는 거. 이거 1번이야. 그 다음에 후건이 부정이 되면 전건도 반드시 부정되죠. 얘가 2번입니다. 얘가 2번이야. 즉 1번과 2번은 반드시 성립합니다. 반드시 성립해. 그런데 2번은요. 여기 3번과 4번 있죠. 이놈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Q면 P다 이거 볼까? 예를 들어서 이 뭐야? 2의 제곱은 뭘까? 얘는 4이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2의 제곱은 4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2의 제곱은 4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했어? 이쪽으로 가면 4는 4는 뭐랄까? 맞나? 2의 제곱 2 곱하기 2는 뭐 4 아이씨 맞나? 이렇게 되나? 맞나? 이거 해볼게요. 4는 2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2의 제곱이다 해볼게요. 맞네. 그럼 이건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냐? 4가 되려면 2의 제곱은 사실은 뭐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해도 어떻게 4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이 나올 때도 있지만 거짓이 나올 때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에 요놈과 이놈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는 2의 제곱이라면 2의 제곱인 거 맞죠? 그죠? 4는 2의 제곱이래. 그런 거 2 곱하기 2 하면 4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되잖아. 그러니까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네요. 무슨 말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는 거야. 후건이 긍정되었다 해도 이겁니다. 3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건이 반드시 긍정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전건이 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후건은 부정되지 않는다. 요게 지금 4번이야. 4번.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것은 1번과 2번은 바로 뭐냐면 합리적인 겁니다. 합리적인 거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요 합리적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합리적인 건 요건 반드시 참여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비가 오면 그러면 야구 경기는 취소된다.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겠어? P겠죠? 비가 오면 야구 경기는 취소된답니다. 야구 경기는 취소되지 않았답니다. 이제 Q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야? 그러므로 어떻게 써?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추리는 취소된다. 그 다음에 야구 경기가 취소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비가 오면 야구 경기는 취소된다. 다시. 자, 비가 오면 야구 경기는 취소된답니다. 야구 경기가 취소됐답니다. 그러므로 비가 왔대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대요. 왜냐면 비가 와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비가 오지 않고 어떤 이유로서 취소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역과 이와 대우 관계인데 자, 1번과 2번 있죠? 요 관계는 반드시 참이 옵니다. 반드시 참이야. 요 놈은 반드시 참이고 요거는 아니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러나
심리학자 웨이슨에 의해 제기된 실험은 인간의 추리가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AM472 보이도록 4장의 카드를 테이블에 불어놓고 한 장에 한 면의 카드에 모음이 적혀 있다라면 이게 이제 P겠죠. 그 카드의 이면에는 뭐야? 짝수가 적혀 있답니다. 이게 Q겠죠. 그죠?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참인 건 뭐야? 반드시 참이 되는 건 어떤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참이 되는 건 P이면 Q이다가 반드시 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여기에 있는 두 개 부정되는 요것도 반드시 참이 된다고 그랬죠. 됐냐? 요 두 개가 반드시 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거는 어땠어요?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긴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걸 뒤집는다는 것은요. 참도 나올 수 있고 거짓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별 의미 없는 짓입니다. 맞지? 요 두 개는 반드시 참인데 요 두 개는 참일 수도 있고 아니니까 의미 없는 일이야. 한번 더 따져볼게요. 피험자에게 각 카드의 한 면에 문자가 그리고 다른 한 면에 숫자가 적혀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의 진위, 옳고 그름이죠. 진위를 가리기 위해 반드시 뒤집어야 하는 카드를 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뒤집어야 하는 게 뭐냐 했대요. 그랬더니 80%는 뭐냐면 A 카드와 4 카드를 지적하랍니다. 그죠? A와 4를 하래요. 우리는 반드시 참이 되는 건 P면 Q고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가 모음이면 짝수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 반드시 참이 되는 건 뭐였죠? not Q 그 다음에 not P였죠. 그러니까 여기 뭐 해야 돼요? 얘는 짝수가 아닌 거죠. 짝수가 아니니까 뭐야 이건? 홀수죠. 얘가 홀수면 얘가 뭐야? 얘가 뭐라는 거죠? P가 아니니까 모음이 아닌 거죠. 자음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가 참이 된다고요. 나머지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서 의미 없는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규칙에 따라 논리적인 사고로 하는 건 1번과 아까 1번하고 이쪽이죠. 1번하고 2번 사고였잖아. 하였다면 A와 4 카드를 찾는 게 아니라 그죠? 4는 짝수였죠. 그죠? 얘는 뭘 찾아야 돼? 홀수를 잡았어야 되죠. 그래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 다시. 야 인간들아. 자, 논리적인 사고는 여기 있고요. 여기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반대로 가는 거니까 Q이면 P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서 2로 되면 부정을 해야 되죠. P가 그 다음에 not Q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는 건 2겠죠. 뒤집혔으니까. 여기는 이렇게가 2고요. 요렇게가 대우관계고 요렇게가 대우관계라고 했죠. 근데 반드시 참이 형성되는 건 어떤 거? 얘와 얘는 반드시 참이죠. 합리적인 거죠. 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2의 제곱은 4다 이렇게 했어요. 4는 2의 제곱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2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위를 가리려면 이거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이것을 뒤집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건 뭐겠어? 확실한 놈들을 뒤집어야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죠. 그럼 확실한 것을 거지면 어떻게 써? 요 놈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모음인 거나 아니면 홀수 있는 걸 뒤집어야 확실하겠죠. 됐어? 얘들은 참이 있을 수 있고 거짓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선택해봐야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참인 이 두 개를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홀수 있는 놈, P, 모음 있는 놈과 홀수를 뒤집어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야? 모음과 짝수가 아닌 홀수를 뒤집어야 되죠.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나 전체 피험자의 15%만이 옳은 선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합리적이지 않은가 봐요. 그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자, 이 실험의 보다 흥미로운 점은 조건 법칙이 현실적인 내용으로 표현되면 옳은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높아져요. 뭐 이런 건가 봐. 그래서 직접적으로 50센트가 붙으면 어떻게 하겠냐? 80% 이상으로 정답률이 높아졌어요. 하는 그런 얘기였고요. 별 내용은 없었고. 자,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현실성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추리는요. 논리적으로 규칙에 전개되지 않는 거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나와 밀접한 관계면 논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요. 나와 밀접하지 않으면 또 딴 생각하고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죠. 그죠? 논리적이었다면 항상 똑같은 선택을 해야 논리적인 거잖아.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다음 여기 웨이슨의 실험과 재료의 현실성 효과가 보여준 것은 인간은 논리적인 법칙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제시되는 맥락이나 문제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합당한 추리 체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를 받아들인다면 합리성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학에서 합리성의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로 제기됩니다. 이제 경제로 슬쩍 넘어갔네요. 앞에 명제가 나왔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 경제로 슬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아까 했죠. 요 두 개만 합리적인 사고고요.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잘 봐두시고 자, 요거 해볼게요. 인간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인간은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던지면 2배, 두 번 던지면 3배, 세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잘만 맞으면 무제한적으로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한다면 무한대의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1,000원을 투자해서 무한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다 할 것 같죠. 근데 인간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얘들은 뭐냐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성립합니다.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경제학에서 설명해 주는데 왜 그러냐 여기를 볼게요. 이 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지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선택지를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호도는 기대 효용에 의하여 결정하나 봐요. 선택의 결과가 확률적으로 발생한다면 확률적으로 발생하면 기대 효용은 그 결과의 효용과 그 결과 발생할 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쵸? 그 말은 뭐냐면 효용이 10인데 발생 확률이 0.1이면 그거는 1 이런 거 곱한다고요. 그런데 효용은 어떤 결과가 가져다주는 주관적 만족으로서 금전적 가치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 금액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효용, 즉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겁니다. 그럼 요 말에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짜장면을 먹었어요. 처음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내가 100만큼의 기쁨을 누렸다면 두 번째 먹으면 100만큼보다 줄겠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어야 되니까. 그럼 98. 세 번 연속 96. 네 번 연속 이렇게 하다 보면 100번 1년 내내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정도로 갈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거시기가 역설을 설명하면 상금이 n배만큼 증가하더라도 그 효용은 n배보다 훨씬 적은 배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대값은 무한히 증가하더라도 기대 효용은, 그러니까 기대값은 무한히 증가하지만요, 기대 효용은 무한히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계 효용은 체감하기 때문에, 여기죠? 한계 효용 체감 법칙 때문에요, 줄어든대요. 기대 효용에 미치는 확률의 영향은 다시 하나 한계 효용 체감이고요. 그 다음에 기대 효용에 미치는 확률의 영향은 불확실성을 기피한답니다. 그 다음 우리 심리에는요, 불확실한 것은 왠지 두려워해요. 안 해요. 이런 거야. 사람들은 기대값이 동일한 경우에 확실한 결과를 불확실한 결과보다 선호한대요. 확실한 결과를 선호하고요. 심지어 기대값이 더 큰 불확실한 결과보다 기대값은 작지만 확실한 결과를 선호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대 효용의 값을 계산해서 인간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도 해봐. 자, 예를 들어서 자, 98%의 확률로 1억 2천만 원을 받아요.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해봐. 100%의 확률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 1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해요? 위에 거, 아래 거.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누군가가 98%의 확률로 1억 2천만 원을 준대. 근데 누군가는 100% 확률로 1억 원을 주겠대. 그럼 뭘 선택해야 돼? 기대 효용에 따르면 사람들 뭘 선택하겠니? 대부분 뭘 선택할까? 뭘 선택해요? 대부분은 뭘 하냐면 이거 1억 원을 선택합니다. 왜냐면 불확실한 거 2%는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거를 선택한답니다. 됐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 이걸 선택하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선택한대요. 그럼 다시 문제 2. 문제 2. 자, 63%의 확률로 1억 2천만을 받아요. 61%의 확률로 1억 원을 받아요. 그럼 뭘 선택해요? 63%의 확률로 1억 2천만 원, 61%의 확률로 1억입니다. 그럼 뭘 선택해요? 대부분 이걸 선택합니다. 그죠? 근데 이 실험의 목표는 뭐냐면 둘 다 차이는 2%입니다. 똑같은 2%인데 바뀌었다. 63%, 61%. 그죠? 똑같은 2%인데 여기에서는 안전한 걸 선택하죠. 그러면 더 안전한 건 뭐예요? 더 안전한 건 아니지. 뭐 해야 되지? 맞지요? 더 안전한 건 어떻게 해서 63% 요게 받는 게 더 안전한 거죠. 더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손실이 클 때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할 때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받는 거라고요. 어차피 손실이 크면 모험을 선택한대요. 똑같은 2%인데 다른 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다는 거야?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2%면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면 계속 모험을 즐겨야 되고요. 안전을 택하시면 계속 안전한 걸 택하셔야 되잖아.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아까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게 이 실험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 어딨어? 몇 번 틀렸어? 19번이 뭐지? 6. 19번. 20번이야? 자, 20번 볼게요. 어디? 이거는 원말이 나온다 보자. 자, 20번.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답니다. 실험을 2개 선택하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따져보자. 0.8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0.8 곱하기 100만 하면 얼마야? 그러면 얼마? 80만 원이네. 그죠? 그 다음에 1의 확률로 75만 원이니까 기대형인 얘는 75만 원이네. 됐죠? 그럼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뭘 선택해야 정상입니까? 값이 더 큰, 기대값이 더 큰 80만 원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 근데 인간은 어떻게 써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요. 확실성을 좋아한대요. 그 심리가 있대. 그러니까 얘는 1의 확률로 받죠. 0.2는 못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선택한다는 거야? 자꾸 이걸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애들은. 그 다음에 손실을 따져볼게요. C의 손실은 0.8에 곱하기 100만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80만의 손실을 보겠네요. 그죠? 1의 확률로 어떻게 써? 마이너스 75의 확률을 얻네요. 그죠? 인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할 거야? 당연히 합리적이면 어떻게 써? 손실이 적은 이걸 선택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차피 손실이 크면 모험을 감행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뭘 선택한다? 사람들은 뭘 선택해? C를 선택하게 된대요. C를. 됐죠? 다시 한번. 여기 내렸네. 다시 한번 있으면 인간들은 안 맞아. 야야야. 여기 있다. 됐죠? 자, 확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따진다면 합리적인 인간이었다면 A를 선택해야 되죠. 왜냐면 기대값이 더 크니까. 얘의 경우는 손실이 적은 요거를 선택해야겠죠. 그죠? 요거를 선택해. 야, 언니야, 지금 오는 게 어딨어? 날라리세? 한시에 끝나고 좀 남아?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이면 합리적인 사람이면 요걸 선택하고 요걸 선택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요, 심리가 뭘 선택하냐면 확실한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얘를 선택한다고요. 그럼 얘는 어차피 잃죠. 많이 잃잖아. 어차피 잃을 때는 모험을 감행한대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디? 이거 어디 보자. 자, 1번 봅니다. 1번. 야, 1번. 자, 문제 1에서 기대값에 따른 판단을 하였기에 B를 선택한다고요? A, B죠. 기대값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다면 80만 원을 선택해야 되죠. 기대값에 따른다면. 그러니까 기대값에 대한 판단이 아니죠. 그죠? 심리에 의해서 한 거잖아. 사람의 심리는 어떻다고요? 불확실한 걸 자꾸 제거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죠. 다음 2번. 자, 문제 2에서 이거죠. 잘 안 보이네. 여기 써볼게요. 8 더하기 100만 했더니 80, 여기 75. 여기는 0.8 곱하기 100만 했더니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5. 다음 2번. 문제 2에서 C의 손실은 뭐야? 마이너스 20만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80, 여기 이미 틀렸네. 얘는 마이너스 80만이고요.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75죠. 이미 틀렸네. 이미 이건 틀린 말이네. 그 다음 문제 1의 실험 결과는 기대 효용에 따른 사람들의 선호가 불확실성에 의해서 달라진 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아니라 기대 효용에 따른 사람들의 선호가 불확실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 어차피 기대 효용은 확률이니까 기대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것을 기피하고 완벽한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써야 되잖아. 실험 결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선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게 아니라 여기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선호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야. 즉 불확실성에 대해서 기피하는 사람은 완벽한 걸 요구한다고요. 그런데 불확실성을 해도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은 그걸 하겠지만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모험 하는 애들은 이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애들이 이걸 선택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불확실성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 겁니다.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거야. 그 다음 기대 효용이 옳다면 문제 2의 실험 결과는 이거 C하고 이게 D죠. D가 더 많아야 정상이죠. 손해를 75만 원 볼래, 손해를 80만 원 볼래 하면 뭐가 맞는 말이야? 75를 해야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문제 1의 실험 결과와 문제 2의 실험 결과는 모두 기대 효용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얘는 기대 효용에 부합하지 않지요. 기대 효용에 부합했으면 이걸 선택했어야 되잖아. 그죠? 얘는 기대 효용에 부합하면 어떻게 써요? 기대 효용 이론에는 이게 큰 걸 선택하는 것도 기대 효용 이론이지만 심리, 불확실한 것을 피하는 심리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불확실한 것을 피한 거였으니까 얘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 얘는 해당되지 않고, 그죠?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부합하는 건 A입니다. 얘는 맞는 거야. 기대 효용과 맞는 거고 얘는 기대 효용과 맞지 않는 거죠. 얘는 기대 효용에 해당된다면 이걸 선택했어야 되고 얘는 기대 효용에 맞다라면 이걸 선택하는 것도 기대 효용에 맞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을 피하고 완벽한 걸 좋아한다며.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언니 뭐 썼어? 3번? 3번이 뭐야? 그러니까 이건 기대 효용에 따른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달라진다고. 문제 1은 0.8의 확률이고 1의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0.8의 확률에서 80만 원 얻을 수 있지만 더 돈은 많아.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써? 불확실한 걸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완벽한 1의 확률에 75를 가져온다고요. 불확실한 걸 싫어하니까.